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유전자를 한국인만이 갖고 있다고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유력지 부국장이 본 한국인의 숨겨진 능력. 빨리빨리 DNA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빨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의 부국장이자 25년 경력의 기자죠. 클래식 음악과 와인을 사랑하는 파리지앵입니다. 제 삶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야 가치를 안다. 파리에서는 이 철학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점심 식사 2시간, 그리고 카페에서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제 시계가 고장났나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어요. 입국 심사부터 공항 철도까지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그 속도감은 더욱 강렬해졌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는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 닫힘 버튼을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5초? 아니 3초라도 빨리 닫히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파리라면 모두가 따뜻한 코트에 목도리를 단단히 매고 뜨거운 커피를 마실 테지만 서울의 직장인들은 패딩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통역사에 따르면 뜨거운 커피는 식혀야 하니까 처음부터 차가운 걸 마시는 게 더 빠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호텔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니 오토바이들이 마치 F1 경주를 하듯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었죠. 15분 안에 배달 같은 문구가 그들의 등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첫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다른 세계다. 파리의 시계가 분 단위로 움직인다면 서울의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인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식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옆 테이블의 비즈니스맨이 점원에게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어야 하고 분위기는 좋아야 하며 서비스는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빠름이 음식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정확히 118초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순두부찌개였죠. 끓는 돌솥에 담긴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고 곁들여진 반찬들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품질은 놀라웠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즈니스맨이 음식을 받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7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에서는 식사 하나에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여기서는 주문부터 계산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이 식문화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중에 우연히 만난 한 프로농구단 관계자는 미국 출신 외국인 선수 조니 맥도웰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CD 플레이어 고장으로 곤란해하던 맥도웰 선수를 위해 구단에서 수리를 맡았는데 미국에서는 며칠씩 걸린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한국은 모든 게 너무 빠르다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또 한 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대를 초월하는 속도를 일상으로 삼는다. 이 모든 속도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박태준 교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는 캠퍼스 내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집단 심리와 생존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역사적 경험이 DNA에 새겨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가 품질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독특한 점은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되 제대로 하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으며 단순한 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속도 문화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코리안 타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10에서 30분은 늦게 오는 게 일상이었고 시간 개념은 꽤 느긋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달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산업화와 전쟁 복구 과정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박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60에서 80년대가 변곡점이었다고 합니다. 무선호출기가 유행하던 시절 한국에서는 828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빨리빨리라는 뜻이었죠.
심지어 대우전자의 서비스 번호 끝자리도 828이었다고 합니다. 언어와 숫자, 생활 자체가 속도를 기본값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역사적 배경에 더 관심이 생겨 역사학자 김영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6.25 전쟁이 한국인의 속도, DNA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80%가 파괴되었고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전무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죠. 김 교수의 사무실 벽에는 1950년대 서울의 폐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 그 사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시간을 들릴 여유조차 없던 시절, 박정희 정부는 새벽 별보기 운동,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김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10년은 걸릴 것이라 예측했지만 한국은 불과 2년 반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느릴 수 없었습니다. 느린 것은 곧 멸망을 의미했으니까요.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파리 카페에서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제 모습과 서울에서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커피를 마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대기업 임원을 만나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단 하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오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저녁에는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파트너사들은 이런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몇 달이 걸릴 사안을 한국 기업이 며칠 만에 해결하는 것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속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를 한국의 집단 심리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판단보다 집단의 직관이 강하게 작용하며 수천 년간 농경사회에서 축적된 협업 본능과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이 고속 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전체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은 이런 속도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분야 취재를 위해 만난 이재갑 교수는 2020년 2월 한밤중에 검사 시스템 필요성을 동료들에게 알렸고 김진용 교수는 몇 시간 만에 드라이브 스루 검진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다음 날 새벽에는 발표 자료가 완성되어 바로 현장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나중에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가 움직이는 속도였습니다. 마치 생명체의 면역 시스템처럼 위협에 즉각 반응하고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극단적인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울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난 20대 청년들은 빠른 속도 안에서 여유를 찾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휴식하고 빠르게 즐기는 것이죠. 속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의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자 생존 방식이며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속도는 글로벌 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닌 진화된 생존 전략이자 미래 문명의 선구자적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한국처럼 과거의 상처를 속도와 품질로 승화시킨 민족은 없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르 피가로 사무실에서 편집회의를 가졌고 한국 특집 기사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흥미로워했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도쿄도 빠르지만 한국의 속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체계화된 효율성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속도가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사가 출간된 후 프랑스 독자들은 한국의 속도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우리도 조금 더 빨리빨리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기사를 번역해 소개했고 많은 한국인 독자들이 외국인의 눈으로 본 자신들의 문화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 출간 한 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 정체성 심포지엄에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속도의 문화 한국의 빨리빨리와 글로벌 경쟁력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질문들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MZ세대는 이전 세대의 빨리빨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가? 한국의 속도가 세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딜 때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불안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본능적 움직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인 리듬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첫 슬라이드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조급함이 아닌 희망의 언어입니다. 심포지엄 당일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은 학계 인사들과 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2주간의 취재 내용과 그 후 한 달간의 추가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생존 메커니즘이자 집단적 지혜입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속도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발표 이후 토론 시간에 한 경영학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르메르 선생님, 프랑스의 느림의 미학과 한국의 속도, 문화 중 어느 것이 미래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느림은 깊이 있는 사고와 예술적 창의성을 가능케 합니다. 한국의 빠름은 적응력과 혁신을 촉진하죠. 미래에는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번영할 것입니다. 속도만을 추구하면 번아웃에 이르고 느림만 고집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심포지엄 이후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도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경무에 시달리다가 주말에 극도로 집중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이를 압축 여가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등산, 골프, 쇼핑, 친목 모임 등을 최대한 많이 압축해서 즐기는 거죠. 저는 이 압축 여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주말에 북한산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등산객들로 붐비는 산길은 마치 도심의 러시아워를 방불케 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들도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등산객은 우리는 산에서도 빨리 움직여요.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정상에서 잠시 인증샷을 찍고 곧바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등산객들이 정상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1시간 이상 경치를 감상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밤문화도 빨리빨리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주 문화는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다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조율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데이트 문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썸에서 연애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여러 젊은이들이 언급했습니다. 몇몇은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연인이 되고 6개월에서 1년 내에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는 한 3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빨라야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면 기회가 사라지죠. 빠른 사회에서는 빠른 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속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 사회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미래학자 조한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오지 네트워크,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적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디톡스,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은 빠름과 느림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스마트 속도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조 박사의 예측은 제 관찰과도 일치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저는 슬로우 시티 운동, 미니멀 라이프, 명상, 카페 등 느림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속도에서 오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1960에서 80년대 경제 개발 시기의 맹목적인 빨리빨리에서 품질과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빨리빨리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첨단 기술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자율주행차, 로봇 바리스타, 스마트 시티 모델들은 한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모든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빠른 기술이 과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한 IT 기업의 CEO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약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죠. 한국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빨리 일하기 위해 그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빨리빨리의 DNA가 단순히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르 피가로의 시를 마지막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제목은 속도의 미학 한국의 빨리빨리에서 배우는 미래 사회의 리듬으로 정했습니다. 기사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적응과 혁신의 철학이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탄생한 생존 전략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문화적 도구다. 프랑스의 우리가 이 동양의 속도 문화에서 배울 점은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력이 그것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도 프랑스의 느림의 미학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양국은 서로의 시간 철학을 교환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아마도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는 언제 빠르게, 언제 천천히를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아는 사회일 것이다. 파리의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한 잔을 음미하는 여유로움과 서울의 길거리에서 걸으면서도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다. 하지만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속도와 여유, 효율과 의미,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를.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기사는 르 피가로의 일요판 특집으로 게재되었고 예상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독자들은 한국의 속도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 프랑스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교육계에서는 한국식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한 프랑스 문화 교류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양국의 문화 전문가들이 모여 시간의 철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느림과 빠름의 변증법 한 프랑스 시간 문화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한국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르메르 선생님,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 문화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속도 문화를 연구하면서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게 되었으니까요. 문화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프랑스의 여유를 즐기고 때로는 한국의 효율성을 실천하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는 빨리빨리 정신으로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천천히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식으로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저에게 단순한 취재 주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거나 느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 만에 코리안 타임에서 빨리빨리로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듯이 우리 모두도 필요에 따라 자신의 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속도 문화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르 피가로 부국장이 본 한국인만 가진 최고의 DNA 빨리빨리의 진실이라는 제 시리즈 기사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특한 속도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제가 바라본 한국인들의 모습을 한국인들 자신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도전 앞에서 탄생한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속도와 품질, 혁신과 전통, 효율과 의미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한국의 빨리빨리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국식 속도 경영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파리의 일부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 위크를 도입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슬로우 라이프 운동이 확산되어 주말에는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의 정신은 여전했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단순히 빠르게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만난 청년 창업가들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창의적 사고와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 투자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한 AI 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빨리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죠. 한국의 빨리빨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속도를 위한 속도가 아닌 의미를 위한 속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재즈 연주자가 빠른 템포의 곡을 연주하면서도 각 음표의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상징이었던 야근과 과로는 점차 줄어들고 대신 집중 근무 시간과 자율 휴식을 조합한 새로운 근무 방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4시간 집중 근무제를 도입해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인들이 속도와 효율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한 속도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디지털 교육센터에서는 70에서 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빨리 배워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며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빨리빨리는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참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끊임없는 적응과 진화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속도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속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높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대에는 빠른 적응력과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DNA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면적인 속도와 내면적인 여유, 효율성과 의미,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성장원 동력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한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